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한풀 꺾였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작 공화국, 오늘은 여론조사의 허실과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가 오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정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는 약을 끊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충고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호 씨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호영 변호사가 법적 쟁점 등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1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통계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당시 총리를 지낸 벤저민 디즈데일리가 한 말로 통계의 하구성이나 조작 가능성 등을 언급할 때 종종 인용되는 말입니다. 여론조작 공화국 그 세 번째, 오늘은 여론조사의 허실과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늘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한때 1위를 차지하는 등 순위를 오르내렸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등 이번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들은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주간 지지율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나 이를 인용한 보도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지난 9월 셋째 주부터 오늘 발표된 11월 첫째 주까지 7주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입니다.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다음 주인 9월 셋째 주 45%였던 지지율은 4월 넷째 주 47%로 올랐다가 10월 첫째 주 44%, 10월 둘째 주 41%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 결과는 9월 셋째 주 지지율 40%에서 41%, 42%, 43%로 4주 연속 완만하지만 계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대표적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의 조사 결과가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10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도 리얼미터는 전주 41%에서 45%로 크게 상승한 반면 한국갤럽은 전주 43%에서 39%로 뚝 떨어져 전혀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정 시점의 조사 결과가 양대 기관 간 차이가 나는 건 둘째치고 흐름과 경향을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기관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0월 넷째 주에서 11월 첫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인용해 문 대통령 지지세가 꺾였다는 기사를 쏟아낸 것이 무색하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전주 41%에서 45%로 지지율이 뛰었습니다. 과연 여론조사 결과를 액면대로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결국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두 가지 측면을 묻고 따져봐야 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와 누가 답변을 했느냐, 이 두 측면입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찬반과 호불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 관련 리얼미터는 지난달 21일과 30일 두 차례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1일 조사에선 찬성 51.4%, 반대 41.2%였던 결과가 30일 조사에선 찬성 61.5%, 반대 33.7%로 불과 9일 만에 찬성 답변이 10.1%포인트나 뛰었습니다. 문제는 질문 문항이었습니다. 21일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과 대통령 권력 강화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30일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 권력 강화라는 부정 문구가 사라지고 고위공직자 범죄 독립적 수사라는 긍정 문구가 대신 들어간 겁니다.
결과는 공수처 설치 찬성 10.1%포인트 급상승이었습니다. 질문 문항이 어떻게 묻느냐와 관계된다면 응답률은 누가 답하느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화조사의 경우 그나마 응답률이 15% 안팎인데 반해 자동응답 ARS 조사는 4%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0명 걸면 그중에 1명 정도나 응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사해야 할 표본 숫자는 정해져 있고 응답해주는 답변자를 찾아가다 보면 특히 정치적인 사안의 경우 열성 지지자들이 설문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과대 표집 논란으로 전화 여론조사, 특히 ARS 조사는 표본 대표성이 오염돼 중도층 등 정확한 여론 반영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여론조사 시장에선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ARS 여론조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CNN 방송은 향후 대선에서 ARS 방식 전화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 보도하지 않겠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표본 추출 자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표본 추출 방식 등에 대해 일절 비밀로 유지하고 있지만 과연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본이 추출되느냐 등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대 대의정치 민주주의는 여론조사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왜곡과 조작 논란이 제기되는 게 아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황 씨가 아나무인격인 태도를 보였지만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황하나 씨는 2015년 5월에서 9월 서울 자기 집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사귀고 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총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2심인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 허윤 부장판사도 오늘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NS 유명 인사인 황 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랑 절친이다. 나는 안 잡혀간다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치는 동영상 등이 공개돼 무리를 빚으며 여론의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하며 향락을 일삼았다고 황 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나무인격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한 점, 1심 때부터 여러 차례 단양 및 사회 기여 활동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고 말미에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황하나 씨는 취재진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나 본인 말대로 의미 있는 삶이나 봉사하는 삶까진 몰라도 외모와 배경 등 황하나 씨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본인이나 주위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죠.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보니까 국제경찰기구까지 움직였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제 장자연 씨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이제 알려진 윤지호 씨가 지난 4월에
캐나다로 출국을 했는데요. 이제 그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후에 지금 이제 윤지호 씨를 그 고소 고발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그 후원금을 이제 지급을 해줬던 사람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지호 씨와 함께 그 13번째 증언이라는 그 책을 준비했던 그 작가 김수민 씨로부터 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국가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의 주요 피의자, 특히 중범죄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터폴 이제 국제 수배가 내려지게 되는 경우는 그런 인도 협약이 없는 경우에도 서로 피의자를 신병을 확보해서 송환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윤 씨가 이 적색 수배는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지금 반박을 했다고 하죠. 네, 그 윤 씨가 지금 7일에 자신의 SNS에 이제 반박 글을 올렸어요. 이게 인터폴의 적색 수사는 뭐 강력 범죄자로 5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 그다음에 살인자, 강간범 등에 대해서 내려지는 것인데 이러한 적색 수배를 자기한테 내린 것은 이거는 되게 불법적인 것이다. 자기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자신에게 적색 수배까지 내리면서 자신을 송환받으려 하는 것이 이제 뭐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나 무죄추정 원칙에 어떤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적색 수배령은 내려졌는데 이제 윤 씨의 말대로 이게 정말 해당이 없는 겁니까? 이제 뭐 윤 씨의 그런 어떤 말은 일정 부분은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흔히 이제 적색 수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 사형, 무기 이런 어떤 중범죄자, 그 다음에 뭐 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 이상의 어떤 조직 폭력 사범, 그리고 경제 특정 금액 이상의 고액의 어떤 경제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령될 수 있는 것인데 또 하나 사유가 뭐가 있냐면 그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어떤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사안, 요것도 적색 수배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사법 경찰 기관에서 이제 윤지호 씨가 가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파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윤지호 씨에 대한 그런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어서 윤지호 씨가 지금 다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색 수배 자체가 뭐 불법적이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 좀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국내로 강제 송환이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좀 윤 씨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재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할지 또는 뭐 기소 유예 처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검찰의 어떤 처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향후 재판에서의 또 변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 것인지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윤 씨의 행보에 지금 집중하는 사이에 정작 뭐 밝혀져야 될 장자연 사건은 좀 뇌리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 좀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선 30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좀 특별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치유법원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뭔가 따뜻해 보이는데 아직은 좀 낯설기도 한 재판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치유법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34살 허무 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진로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허 씨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통상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면허 취소 수준에 준해 처벌합니다. 거기다 허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허 씨는 음주운전은 잘못했지만 징역형 실형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던 지난 8월 23일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허 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 시범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을 석방한 뒤 일정 기간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 뒤 규칙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허 씨에 대해 정해진 규칙은 석 달 동안 밤 10시 전 귀가,
그리고 무조건적인 금주였습니다. 술에 대한 절제력과 책임감을 키워 알코올 의존을 차단해 술을 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치유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허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장원택 변호사와 통화를 해보니 항소심 첫날 다른 음주운전 사고 재판과 다름없이 평소대로 재판을 진행하러 갔는데 재판부가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좀 의외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제안할 순 있지만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 가족의 동의까지 다 받아야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정원택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금주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하냐고 물었더니 허 씨가 매일 밤 11시 전까지 10초에서 15초가량 귀가 시간과 금주 여부 등을 직접 말하는 동영상과 활동 보고서를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올리는 식으로 점검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은 통상의 형사재판과 달리 지난 석 달간 허 씨의 활동과 금주 사실을 점검하고 소감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허 씨는 3개월 금주가 어려운 일인 줄 알았지만 어느새 금주가 습관이 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며 힘든 일이 있어도 술을 안 먹고 해결하는 법을 알았고 가족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치유법원은 피고인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며 피고인이 성실하게 이행해 온 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앞으로 격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법정에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심 공판이니만큼 구형을 해야 하는 검찰은 재판부와 피고인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 프로그램이 잘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한 달가량 더 허 씨의 금주 여부를 지켜본 뒤 다음 달 4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타이에 의해 술을 못 먹는 것과 자신의 의지로 술을 자제하고 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받아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도 있어야겠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있겠지만 교화나 치유 차원에서 이런 치유법원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